한화그룹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세계 1, 2위 조선사가 하나로 합쳐지는 겁니다. 하지만 노조와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셉니다. 대우조선 민영화의 남은 과제들 짚어봤습니다. 정부가 스스로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규제 입증 책임제를 상반기까지 전 부처로 확대하고 규제 샌드박스 사례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편의점 근접 출점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지난해 업계가 자율규약을 만들어 과도한 신규 출점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조정하는 심의위원회의 논의 과정이 편의점주들에게 공개되지 않아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실태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활용률 통계를 두고 환경부와 환경단체의 집계가 2배나 차이 나는데요. 이유가 뭔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우조선해양 민영화가 본계약 체결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노조는 상경투쟁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오늘 본계약 체결식이 열렸다고요? 네, 산업은행은 오늘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 인수를 위한 본계약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권오갑 현대중공업 지주 부회장 등이 참석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계약을 통해 대우조선을 비롯해 현대사모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을 자회사로 보유하는 세계 최대 조선그룹의 지주사로 올라서게 됩니다. 네, 현대중공업은 어떤 형태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게 되는 겁니까? 네, 현대중공업은 가칭 한국조선해양을 설립합니다. 산업은행은 보유 중인 대우조선해양 지분 전량을 출자한 뒤 대신 한국조선해양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의 최대 주주, 산업은행이 2대 주주로 재탄생합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산은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에 대해 곧 실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체결식 현장에선 노조가 극렬하게 반대하는 입장 나타냈다고요? 네, 본계약 체결에 반대하는 대우조선 노조원들이 산업은행으로의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하면서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노조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인력 구조 조정인데요. 산은과 현대중공업은 공동 발표문을 통해 생산성이 유지되는 한 현대중공업그룹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우조선 근로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걸 회장은 이번 민영화가 대우조선과 지역경제, 노조를 모두 살리는 방향이라고 밝혔지만 노조의 저항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산업은행에서 SBS CNBC 최나리입니다. 네, 산업은행이 우여곡절 끝에 본계약을 체결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세계 1, 2위 조선사 간의 빅딜이 완성되기까지 앞으로 남은 과제는 뭔지 안지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안 기자. 우선은 이제 구성원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들의 해양원 직원들은 어떤 반응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인력 구조 조정 가능성을 가장 먼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오늘 공동 발표문을 통해서 노조 달래기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근로자에 대한 고용 안정을 약속했는데 생산성이 유지되는 한이란 전제 조건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생산성이 기준에 미달하면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풀이가 되는 대목이고요. 또 특히 대우조선 노조의 일각에서는 대우조선 신임 사장에 현 이성근 부사장이 내정된 것 역시 당장의 위기 모면용이 아니냐는 그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예. 분위기 안정과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내부 인사를 안치기는 했지만 결국 어떻게 회사가 완전히 넘어간 후에는 산은과 현대중공업의 입맛대로 또다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과거에 대우조선 노조는 끝까지 반발해서 매각이 불발됐던 경우도 있었죠. 네, 노조 반발이 매각 불발의 어떤 주된 이유는 아니었지만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예. 대우조선 노조는 지난 2008년에 하나그룹의 인수 추진에 반발해서 정밀실사 거부 투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결국 당시에 하나그룹이 어떤 자금 조달 문제도 얽히면서 결과적으로는 인수가 결렬됐는데요. 이번에도 현대중공업이 실사를 나오면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물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인데 사실 이번에는 실사를 막는다고 해도 상황이 조금은 다릅니다.
우선 하나와 달리 현대중공업은 배를 만들어 온 기업입니다. 낱낱이 어떤 대우조선의 세간살이를 들추지 않아도 사업 계획을 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10년 전과 달리 회사에 관한 많은 정보들이 전산화됐습니다. 직접 눈으로 현장을 체크하지 않아도 실사가 가능할 거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안 기자. 가장 큰 난관은 이 경쟁국들의 동의 여부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 인수를 완전히 마무리하려면 경쟁 국가들의 어떤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전 세계 1, 2위 조선사인 만큼 어떤 독과점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과 미국 또 중국 등 전 세계 20여 개 경쟁국 중에 단 한 곳이라도 반대를 표한다면 이 인수는 마무리하기가 어려워지는데요. 본 게임은 지금부터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가삼현 현대중공업 사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지금은 그것이 어떤 낙관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희가 모든 관련자들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협조를 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만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국가별 기업 결합 심사는 이르면 이번 해 말까지 이제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르노 삼성자동차 노사가 막판 임금단체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렬이 될 경우 생산 물량 확보가 불투명해집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노사 협상 회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르노삼성 노사가 부산공장 회의실에서 오늘 오후 2시부터 제20차 교섭을 진행 중인데요. 아직도 회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오늘 밤늦게까지 노사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19차 교섭에서 사측은 노조의 기본급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경력금 차원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안을 했는데 오늘 협상에서는 노조의 수용 여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도미닉 시뇨라 르노자동차 사장은 이 노사 협상 최종 시한을 오늘로 제시하면서 닛산 로그의 후속 물량 배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네, 오늘 협상이 결렬이 될 경우 본사로부터 신차 배정을 아예 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오늘 노사가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당장 후속 물량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넘기면 향후 물량 배정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건 사실인데요. 르노삼성 부산공장은 본사인 르노, 닛산, 미쓰비시 얼라이언스로부터 일부 수출 물량을 위탁받아서 생산을 하는데 노사 관계가 불안할 경우 우리나라의 협상력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물량 확보에 실패할 경우 일부 생산 시설을 폐쇄한 한국 GM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정부는 늘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겠다고 공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묵은 규제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공무원 스스로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없애는 방안을 실시합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초소형 전기자동차입니다. 작고 가벼운 데다 최대 시속 80km까지 주행이 가능해 복잡한 도심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 막히고 그러는데 이렇게 작은 차 있으면 운전하기는 편할 것 같아서. 하지만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리면 불법입니다. 안전벨트, 유리강도 등 정부의 안전 기준은 충족했지만 충돌 시 운전자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경찰청이 자동차 전용 도로 운행을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고속도로를 별다른 규제 없이 달리는 유럽과는 대비되는 대목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2020년까지 5,000대의 소형 전기차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 같은 규제 때문에 난감한 상황입니다. 초소형 전기차가 직원분들한테 도입이 되고 부품을 배달 업무를 하게 되면 이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제약이 있으면 좀 저희 입장에서도 배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때문에 정부는 핵심 규제를 철폐하고 규제 입증을 정부가 직접 하지 못하면 과감히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 신산업 중심의 핵심 규제 개선, 규제 입증 책임 전환이라는 3개 틀을 중심으로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 규제 입증 제도를 상반기 중 전 부처로 확산하고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례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씩인 편의점 출점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지난해 업계가 자율규약을 만들어 과도한 신규 출점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조정하는 심의위원회의 논의 과정이 편의점주들에게 공개되지가 않아서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광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최모 씨는 불과 50m 남짓한 거리에 다른 편의점이 문을 열자 본사에 자율규약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규약에선 담배 소매인 지정거리와 함께 주변 상권이나 유동인구를 고려해 출점을 하도록 돼 있는데 새로운 편의점이 생기면서 매출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순이익이 20%에서 30% 정도 타격을 입은 거니까 지금은 이제 인건비도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이 자율규약을 왜 만들었나 싶어요, 지금은. 본사 측은 상대 편의점이 가장 중요한 담배권을 받았고 자율규약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를 아예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작 중요한 가맹 계약은 자율규약 이후 체결돼 갈등의 소지가 있는데도 심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편의점주들은 본사만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의 폐쇄성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자율규약 당사자인 점주들은 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리는지 또 어떤 논의를 하는지 현재로선 전혀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기본적인 부분은 점주한테 제공이 되어야 되고 더 발전된 방향이라면 점주한테 심의 과정을 공개를 하든가 방청을 하면은 투명성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현재까지 자율규약심의위원회가 몇 번 열렸는지 실제로 출점이 제한되거나 조정된 경우가 있는지 등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삼성전자의 신형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 S10이 정식으로 출시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판매 초기지만 유통 방식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가의 신형 스마트폰은 지금까지 대부분 이 통사 대리점에서 유통됐습니다. 비싼 단말기 가격 탓에 소비자들은 요금제 할인 효과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형 갤럭시 S10의 경우 소비자들의 구매 형태에 변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핸폰을 구매하면 유심만 갈아 끼우면 되다 보니까 더 편리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요금제를 더 낮출 수 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더. 이처럼 자급제 폰, 그러니까 이 통사의 약정과 상관없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우선 구매하고 요금제는 알뜰 요금제 등 저가를 선택하려는 이들입니다. 최신 프리미엄 폰으로 폼도 잡고 저가 요금제로 실속도 챙기는 겁니다. 이런 수요가 몰리면서 삼성전자의 S10 온라인 판매 사이트는 한때 물량 소진으로 배송 지연 사태를 빚기도 했습니다. 또 롯데 하이마트의 경우 사전 예약을 받은 열흘간 S10 자급제 폰을 찾는 고객 비중이 S9 때보다 2배나 늘었습니다. 고가의 단말기를 사용하지만 알뜰폰이라든가 좀 저렴한 이용 요금을 통해서 보완하려는 소비자 욕구가 반영된 그러한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스마트폰 판매에 아주 긍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아직 판매 초기지만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자급제의 만남은 휴대전화 유통 방식에 새로운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가운데 재활용은 얼마나 되고 있을까요? 환경부에 따르면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60%인데 환경단체들은 이의 절반인 30%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김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재활용 업체입니다. 매일 수많은 플라스틱 폐기물이 이곳으로 모이지만 모두 재활용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거는 또 틀려요. 이 딱딱한 데지. 그래도 장난감 같은 것도 나와요. 그것도 안 되는 거거든. 환경부가 계산한 우리나라 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은 60%. 재활용 업체에 들어오기만 하면 일단 모두 재활용된다고 집계됩니다. 플라스틱이 들어가서 그런 성리업체한테 납품을 해서 얼마큼 납품하느냐 이것까지는 저희가 법상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고요. 그걸 기준으로 다 산정하지는 않거든요. 환경단체들은 플라스틱의 실제 재활용률이 30% 정도에 그친다고 추산합니다. 단순히 수거된 물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재활용된 비율을 따져봐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통계에 기반해서 국가 정책과 규제가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제대로 얼마나 우리가 쓰고 있고 버리고 재활용이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 정책이 나올 수가 없고요. 이에 대해 환경부는 내년까지 정확한 재활용 비율 집계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실제 재활용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환경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취재한 김정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일단 지금 환경부 집계 방식은 플라스틱이 수거된 양만 본다는 거죠? 네, 환경부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재활용 업체로 들어가기만 하면 일단 모두 재활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활용 처리 후가 아닌 처리 전을 집계하고 있는 건데요.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워서 그냥 버려지거나 재활용 처리 중 발생되는 잔재물도 모두 재활용됐다는 부풀려진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단 EPR이라고 재활용 특별관리제도 대상에 해당되는 재활용 쓰레기들은 실제 재활용 처리 실적이 모두 파악되고 있긴 한데요. 페트병과 유리병 등 원래 재활용하기 쉬운 쓰레기들이고 앞서 보신 플라스틱 등 나머지 재활용 쓰레기들은 정확히 집계되고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집계를 정확히 하면 좋긴 하겠지만 또 굳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앞서 보신 플라스틱의 경우 환경부 집계론 60%가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재활용 비율을 따지는 유리병이나 페트병도 비슷한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플라스틱도 다른 재활용 쓰레기처럼 재활용이 잘 되는 편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환경단체 주장대로 실제 재활용률이 30%에 그친다면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해 따로 특별 대책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기업은 물론 개인도 재활용률이 많이 낮은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여야 하고 또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도 내놓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개선책이 있습니까? 네, 재활용 처리로 만들어진 원자재나 가공품들은 법적으로 제조품으로 정의되고 있는데요.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36조 중 실적을 보고받을 수 있는 업체 목록에 제조업체가 포함돼 있지 않아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을 고쳐서 제조업체로부터 재활용품을 받으면 재활용품을 얼마나 써서 제품을 만들었는지 실적을 받으면 됩니다. 의외로 수월하게 해결할 수가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월급이 오른 직장인은 다음 달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반대로 월급이 깎인 직장인은 초과분만큼 돌려받게 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예, 월급이 오른 직장인들은 4월에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에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실시하는데요. 공단 측은 최근 모든 사업장에 지난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자료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올해 건보료를 우선 부과한 뒤 이듬해 4월에 새로 보수총액 자료를 받으면 변동분에 대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인데요. 지난해 자료와 올해 제출받는 자료를 비교해서 임금 인상이나 호봉승급, 승진 등으로 월급이 오른 내역을 확인하는 겁니다. 정산 결과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작년보다 더 내야 하고 반대로 임금이 깎여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환급받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해에는 어땠습니까? 네, 작년 4월의 경우 정산 대상 직장인이 모두 1,400만 명에 달했는데요. 이 가운데 60%인 840만 명이 보수가 올라 평균 13만 8천 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납입했습니다. 반대로 291만 명은 월급이 줄어들면서 평균 7만 9천 원씩 돌려받았습니다. 올해도 건보료를 더 내야 하는 직장인들은 매달 월급일에 4대 보험이 빠져나갈 때 나가는 만큼 별도로 공단에 따로 납부할 필요는 없고요. 내야 할 정산보험료가 한 달치 건보료보다 많이 나오면 5회에 걸쳐 자동으로 분할 납부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청와대가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내정된 경제장관 후보자들에게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내정된 후보자들이 당면한 과제들은 뭔지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이번 개각에서 어떤 인물들이 장관 후보자로 올랐나요?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최정호 전 국토부 2차관이 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박영선 의원이 내정됐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조동호 카이스트 교수가 낙점됐습니다. 예.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진영 의원이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는 박양우 전 문화관광부 차관이 발탁됐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문성혁 세계해사대학교 교수가, 통일부 장관에는 김현철 통일연구원장이 내정됐습니다. 네, 최근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렇죠. 경제부처 장관들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아 보이거든요. 네. 먼저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어떤 인물입니까? 최 후보자는 국토부 내에서도 육상, 항공 등 교통과 또 토지나 건설 업무까지 두루 경험한 베테랑 관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집값 안정, 또 주거복지, 카풀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이 복잡한 현안을 매끄럽게 풀어나갈 적임자라는 기대감이 크고요. 또 국토부 2차관 출신이기 때문에 이 SOC 관련 정책을 통해서 경기 활성화에 나서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또 최 후보자도 이 부동산 투기 규제와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이 주거 정책에 대해서는 뚜렷한 행보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요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 어려움이 큰 만큼 새로 올 중기부 장관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은 편이죠? 맞습니다. 일단 최저임금 인상과 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게 이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일 겁니다. 예. 그리고 고용 창출을 위한 창업과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개선 등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중소기업계는 박 후보자가 그동안 법안 발의 등을 통해서 재벌 개혁에 대한 소신을 보여왔던 만큼 당면한 숙제들을 잘 해결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 기자, 거기에다가 과기부도 현안들이 좀 많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는 건 이 5G 상용화입니다. 이번 달까지 당초에는 5G를 상용화하는 게 목표였는데요. 예. 이 3월 상용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그 시기가 너무 늦어지지 않게 하는 게 이 조동호 후보자의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혁신 성장의 핵심인 4차 산업혁명 대응과 R&D 혁신은 물론이고 이 규제 해소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도 중요한 숙제가 될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금요일인 오늘 저녁 치킨에 맥주 한 잔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프랜차이즈 양념치킨을 조사했더니 지난 3년 동안 급격하게 달고 짜지면서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가맹점이 많은 6개 프랜차이즈의 30개 매장에서 양념치킨을 조사한 결과 100g에서 당류는 평균 8.6g, 나트륨은 평균 516mg이 검출됐습니다. 치킨 약 반마리인 300g을 먹을 경우 당은 25.8g, 나트륨은 1540mg을 먹게 됩니다. WHO의 청소년 하루 권장량을 넘는 수준입니다. 양념치킨에 들어가는 당과 나트륨 양은 최근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지난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때보다 당류는 38%, 나트륨은 28% 늘었습니다. 또 이번에 새로 조사한 간장치킨과 치즈치킨에서도 각각 나트륨이 100g당 536mg, 627mg이 들어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같은 브랜드 제품이라도 매장별로 당류 함량은 최대 4배, 나트륨 함량은 최대 1.6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프랜차이즈 업체들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자체적인 당 나트륨 저감 대책을 보고받았습니다. SBS CNBC 김현우입니다. 안전규정을 위반한 항공사들에 모두 33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항공사는 아시아나와 티웨이, 제주, 이스타 항공입니다. 또 술을 마신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된 진에어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에 대한 재심에서는 각각 자격정지 90일과 60일이 확정됐습니다. 파리바게뜨가 모레부터 73개 제품 가격을 평균 5% 올립니다. 이에 따라 우유식빵은 2,400원에서 2,600원으로, 단팥빵은 1,30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임차료 등 관리비 상승에 따라 2년 3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가맹점들의 수익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가공식품 가격 안정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가공용 찹쌀 3,000톤에 대해서 다음 달 초까지 세율을 낮추는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대형마트들의 할인 행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보호단체 등과 함께 가공식품 가격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경험생명표가 개정되면서 생명보험료도 인상될 전망입니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상품 개정으로 다음 달 이후부터 연금보험의 보험료는 오르고 사망보험의 보험료는 내려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일상생활을 바꾸고 있습니다. 아침에 미세먼지 수치부터 확인하고 집안의 공기질을 위해 굽거나 튀기는 대신 간편식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관련 보험 상품과 이민을 고민하는 온라인 카페가 인기를 얻기도 하는데요. 미세먼지 공포에 따라 달라진 생활상 오늘 밤 11시 취재 파일에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는 대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오전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도와 전라도는 나쁨 단계, 경상도와 제주도는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오후 들어서는 그 농도가 옅어지겠습니다.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 저녁부터는 전남과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전남과 경남은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도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다가 이 비는 모레 일요일까지는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춘천의 아침 기온 영하 3도로 곳곳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은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강릉과 울진 15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한낮에 기온이 크게 오르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부산은 14도, 광주와 대구는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낮 최고 기온이 10도 이상을 웃돌며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